이게 이때쯤 되면은 백석이 지금 만주로 갔습니다. 백석이 만주로 간 게 1939년 말이나 40년 초라고 지금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1939년 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텍스트가 생산된 역사적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점이. 발화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위치란 시간적 위치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 지위로서의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39년이라는 이 상황에서 신문 기자 노릇을 하다가 영생고등학교 영어 선생했다고 그랬죠. 그만두고 다시 또 잡지사 어쩌지 좀 꾸려나가다가 그만두고 다시 못 견딥니다. 이 총력전 체제로 접어든 거지. 본격적인 총력전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1939년 말 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 안동이라는 시가 있는데 안동은 단둥입니다. 단둥이라는 시가 39년 말 40년 초가 발표가 돼요. 이게 39년 말인가 보다. 이 단둥에 가서 중국 사람을 보고 쓴 시입니다. 그건 거기에 머물면서 쓴 시가 아니고 잠깐 다녀온 시였어요. 취재차 다녀왔다는 추측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40년 넘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주로 넘어가서 이제 만주철도 좀 더 얘기할게요. 만주철도의 그 아작의 하급 촉탁 주사처럼 측량 기사 노릇을 하다가 6개월인가 하다가 그 때려치고 다시 중국 농부에게 땅을 얻어서 농사 짓다가 해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연인 시점이죠. 시점이면은 이제 얼마 안 돼요. 사실 보면 그죠? 봐봐요. 백석 몇 년생이었다고? 다시 1912년생 쭉 해서 1936년 1월 20일에 사슴이 나왔다 그랬죠? 네. 사슴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몇 살이었다고? 우리나라 25살. 25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유학 다녀오고 어쩌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조선일보에 들어갔다 그랬죠? 들어가서 신문기사 잠깐 하다가 그리고 신문사 조선일보에 있다가 이 조선일보라고 했지만 범조선일보를 떠올리셔야 돼요. 조광 그리고 여성 이런 잡지들 편집에도 관여했었죠. 그러다가 영생고모에 잠깐 있다가 이게 36년 후반부터 37년 맞죠? 그죠? 37년부터 38년까지 요 무렵입니다. 영생고모에 있다. 잠깐이에요. 1년 반, 딱 이런 짤막짤막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여성인이 이 잡지나 이런 신문 또 이런 데 관여를 하다가 그런 다음에 요 얼음에 39년 말 40년 무렵에 다시 필기 잘해야지. 39년 말 40년 초 요 무렵에 만주로 갑니다. 됐나요? 그런데 우리 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38년을 되게 1937년에 7월 7일이죠? 뭐가 일어납니까? 중민전쟁. 뭐라고요? 중민전쟁. 그 1931년 9월 9일이죠? 맞나? 자꾸 헷갈려요. 7월 7일. 여기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관동군을 동원해서 이 만주에서 사변을 조작해요. 사변을 일으켜서 1932년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 위성국가를 만듭니다. 푸이죠, 푸이. 푸이를 마지막 황제를 내세워서 이 괴뢰 만주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만주국을 만든 이유가 중국을 다 먹기 위해서였지. 다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완전히 먹기 위해서 37년에 그 또 사건을 조작해서 중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37년, 38년 접어들어서 총력전 체제로 돌입해요. 뭐라고요? 총력전인데 여기 주목해야 돼요. 총력전. 이 총력전은
그 이전의 전쟁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이 전쟁도 진지전이나 뭐 다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부터 전쟁이 총력전 체제로 접어듭니다. 총력전과 그 이전의 총력전 체제와 그 이전 전쟁 체제의 다른 점은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면은 빨리 시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는 전쟁은 전선에서 벌어졌어. 전선에서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뭐 이 후방에서도 전사 소식이 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주로 전쟁은 전선에서만 군인들이 수행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총력전 체제 들어오면은 이 독일의 그 군사학자가 총력전 체제를 개념화했는데 옛날에 다 외웠습니다. 다 잊어먹었어 이름을. 다음은 잊어먹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일단 군사, 그 다음에 물자, 인력, 물자, 사상을 총동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전쟁은 인력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물자를 다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상을 동원해야 돼요. 생각들 다 동원해야 돼요. 이 애국주의, 이 전쟁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조선일보 이 당시 신문들 다 기억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사상 동원입니다. 이 문학 관련해서 볼때 이때부터 대부분의 문학자들이 조선 문인 보국회의를 만듭니다. 문인들이 보국 나라의 보탬이 된다. 이런 모임들을 결성하고 이래요. 그다음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학 예술가들이나 사상가들이 다 전쟁으로 휘말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940년 2월에는 드디어 창씨개명이 시작됩니다. 성을 뜯어갖고. 뭐가 시작된다고요? 창씨개명 아시죠? 네. 이게 1939년에 이 법적 시행령이 민사령이라고 해서 고적법처럼 바꾼 게 나오거든요. 9월 6일. 그리고 40년에 발효가 돼요.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조선인들의 성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봤겠지, 백석이. 당연히도. 그러니까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전향하게 될 때.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픈 상흔 중에 하나 바로 전향문학이에요. 전향문학. 그러니까 특히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이 천황주의자로 돌아섭니다. 궁극주의자로 돌아서는 거죠. 치명적이죠. 이게 위장 전향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깊은 상처죠. 이걸 못 견뎌하고 백석이 갑니다. 근데 여기 윤동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윤동주는 좀 되게 달라요. 윤동주는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유명한 시인이 아니에요. 윤동주는 문청이야. 문학 청년이에요. 그냥 발표한 게 없어요. 응? 발표했다고 해야 동시 몇 편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는 시들은 다 노트에 써놨던 거예요. 원고지에다. 요필 원고. 해방되고 나서 48년에 정병우 선생이 공개를 해서 48년 정사에서 시집으로 나온 거죠. 유명한 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가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이육사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론 육사 선생님도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체포돼서 여러 가지 kok고를 겪고 하지만은 국내에서 이런데 편승하지 않고 자신의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 잡지 보면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뛰어난 시인들, 김종환 이런 사람들이 다 전쟁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안에 이제 고통스러운 몸짓들이 있습니다. 다. 근데 백석의 시는 한 줄도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시인이고 조선에서 가장 문제적이고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을 거느릴수록 이런 권력의 타겟이 되겠죠. 백석은 절묘하게도 이걸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글을 남겼는데도 식민지 시대의 문장들 보면은 어떤 정치 체제 협력적인 문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저정적입니다. 이게 백석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거 정치적 색채를 띠지도 않아요. 뭐 조선 해방 이런 게 얘기 하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밀도가 아주 높아요. 그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물론 이때 개인주의 같은 것, 개인주의 이런 것도 다 개인주의적인 것, 조선적인 것 이게 다 금기죠. 금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온 텍스트예요. 그럼 이 시가 조선인들에게는 예사롭게 와닿지 않았겠지. 제사하고 뭐고 우리 조선 전래적인 게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풍속기라는 참.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이거 너무 길어 얘기하다 보면 일본의 진보적인 사학자들은 31년부터 45년까지를 15년 전쟁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전 기간 이렇게. 전전 15년 전쟁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1940년 2월이라는 염두에 두면은 고향을 떠나왔죠. 일단 떠나온 시점에서 쓴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있었던 그 제사, 그 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있죠. 이 제사가 왜 이렇게 아득하고 깊은 슬픔이라고 했는지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어렵죠, 이 부분? 이해갔죠?